자,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순서죠. 이상 토크.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첫 순서는요. 지금 먼저 미국에 지금 계시죠? 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지금 긴급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윤 대통령님? 헬로. 헬로 바로- 반갑습니다. 바로 영어 쓰시네요. 윤석열입니다. 자, 지금요.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끝난 그 미국은 어제 밤이었어요. 만찬, 공식 만찬인데요. 거기서 팝송을 부르신 게 지금 화제 만발입니다. 혹시 이 팝송이요 미리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즉석에서 하셨나요? 아니 제가 그 즉석에서 불렀죠. 오.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그 노래가 좀 길고 가사가 어려운데 다 외우셨어요? 아메리칸 파이. 당연히 그거 외운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 참. 근데요 그 노래 파이는 아메리칸 파이가 맛있어요. 그 노래를 부르실 때요 앞에 계신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던데요. 보셨어요? 우리 그 이든이 형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했습니다. 어? 그리고- 한국도 할 걸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앵콜 얘기는 안 나왔던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앵콜 문화가 없나 봐요. 그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선물 받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돈 맥클레이 예. 아주 유명한 그 포크의 아주 예. 그 황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뿌듯했죠. 그거. 응? 일단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기분 좋습니다. 네, 근데요 국내에서는요 이 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뭐 판문점 선언 뭐 기념사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에 관해서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비판하셨던데. 아니 이거 보세요. 예. 아니 그 문 선배는 예. 항상 그 현실 정치를 떠나겠다. 나를 예. 잊어달라 하는데 그거 왜 끼어드는 겁니까? 아 문 선배라고 부르세요? 참그 시샘에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시샘에서. 아니 그러면은 그 본인 임기 때 그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참그 부러워서 그러는 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메리칸 파이. 알겠습니다. 뭐 전화 이만 끊겠습니다. 벌써 끊어요? 바쁘신데 주무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 해외 시간에. 전화라 이거 비싸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은 세 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이미 이제 미국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으신 전직 대통령 분들 한 분씩 좀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MB 전 대통령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주 나오십니다. 그래요 여기 예. MBN이잖아. 나 MB고 알겠습니다. 고향 같아요.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 방문했을 때 당시는 부시 전 대통령이었는데 당시에 부시 전 대통령과 카트를 타신 게 굉장히 화제됐는데 당시에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그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오, 부시가 다가왔어요. 예, 근데 말했지. 예, Can I drive? 예. 오케이, sure. 해가지고 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잡은 거예요? 내 코너링이 아주 좋아요. 아 코너링이 좋았다. 같이 한번 탈까요? 한번 기회가 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때 코너링이 좋을 때 부시 전 대통령이 혹시 뭐라고 얘기 좀 했을까요? 아유 뭐 이게 영어로 떠드는 통에 내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옛날 얘기 좀 해봤는데. 누군데 뭐 다 잘하나? 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연극 파우스트를 보고 오셨다 그러네요. 파우스트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아 진짜예요? 이 너무 심오하더라고. 심오하더라고. 잠이 올 뻔했어요. 재미있었는데 잠이 왔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누굽니까? 인촌이. 주연. 그럼요. 그래서 가셨군요. 빛이 나더라고. 격려를 해주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고. 벌써 들어가야 돼? 예, 끝났습니다. 야,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다 지금. 그래요? 누구지? 박 전 대통령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셨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갔다 오셨는데 당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에 또 화제됐던 장면이 백악관 경내를 산책을 했는데 통역이 없이 산책을 했어요. 맞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를 좀 하셨나요? 그때? 그 유창하게 예. 제가 영어를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 오바마, hey, 예. how to, 예. that, 그 this, 예. that, 예. is, fighting,
그럼 그때 오바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아, 땡큐. 아,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걸으셨군요. 그 알겠습니다. 저보다 그 영어를 잘하세요? 아닙니다.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윤 대통령이 영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윤 대통령의 영어 발음을 본인의 발음과 비교한다면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말 예. 발음은 정말 예. 생명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명인데 좀 발음을 해주셨으면. 그 저는 한국 노래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거북이 빙고. 아,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알겠습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까마귀가 나온 거 보니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신 분 한 분 더 계신데요. 문 전 대통령 이번에 좀 모시겠습니다. 문 대통령 여기 나와 계신데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과거에 예. 바이든 대통령과도 뭐 만나실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 굉장히 친근한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매우 친근한 모습을 보였어요. 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섭섭하진 않으셨나요? 뭐 섭섭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 그러나 예.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할 뿐입니다. 아, 하하. 저랑 같이 반백이잖아요, 머리도. 예. 하하하. 그래. 아, 그러네. 오늘 바이든 같은 대통령도 같은 그러네. 민주당이고. 예. 하하하. 좋아요. 표정은 섭섭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화를 내시네. 문 배우잖아요. 영화 배우. 오. 함부로 감정 표현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평소에 그리고 과거에 현실 정치에는 절대로 관여 안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오늘 윤 정부 외교 노선에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거는 현실 정치 관여하신 거 아닙니까? 관여가 아니고 예. 관심이죠. 아, 관심이라고요? 그렇죠. 그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는? 긴장 완화와 어떤 갈등 해소 예, 이런 측면에서 대화와 소통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이 더욱더 고조되고 예. 이런 것을 우려한 것이죠. 어, 책방 사장으로서 예, 관심 되는 거죠. 예. 하하하. 아까 윤 대통령께서는 문 선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윤 후배 왜 그래요 도대체? 아 이거 받아치셨네. 고마해.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하하. 좋아요. 예. 자 이번에는요 여의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이 대표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인사 좀 하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사 독재 정권에서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명입니다. 얼마 전에요 국회에서 기자들 자주 만나시는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 얘기했는데 이 대표께서는요 남해당 전직 의원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랬어요. 김연아는요, 뭐 박순자는요 되물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그 현아 씨 있지 않습니까, 가수? 예. 예. 빨개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 빨간당 누굽니까? 국민의힘이죠. 예. 다 나와 있고 명직한 문제인데. 이 조명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조명 어디 껐어요? 옥상 건가? 갑자기 조명 조명을 얘기가- 달아요. 장경태 의원처럼. 아 갑자기 또 조명 얘기로 바로 빠지시네요. 예. 그리고 오늘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이래저래 뒷말들이 나오는데 이 돈봉투 의혹 진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당 대표 아니세요? 인터뷰를 이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시간이 없어요. 아 바쁘시다고? 바빠요. 그러면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 더 물어볼게요. 하나만. 지금 이런 당이 위기라고 다들 얘기하는 와중에 민영배 의원 복당까지 결정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거는 예. 당을 예. 관리하는 그 사무실에 물어봐야죠. 근데 권한이 최고위원회에서 없어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셨는데 그 최고위원들을 물어봐야죠. 본인은 최고위원 아니십니까? 예, 끊어버리겠습니다. 예, 통신 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셨네요. 자, 영상으로만 평 이상 토크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이상빈 크리에이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한미동맹은 미래로 나아가는 동맹이고 행동하는 동맹입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Why I was so interested in the Pacific. And I said, we can work Pacific figure here. Come out stronger. 지키기 위해 굳건해질 뿐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반드시 평화를.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다음 초청 가수는 윤, 아메리칸 파이 열창. 화제 만발이죠, 지금요. 공식 만찬에서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영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전해드릴 영상에는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도 역시 곁들여져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to our ironclad alliance.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한 소절만. 근데 이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습니다. A long, long time ago.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한 50초 정도 노래를 부르고 뭐 박수도 받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수고해 주십니다. 일단 이번 방문이 국빈 방문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국빈 방문, 어떨 때 또 공식 방문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실무 방문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방문이 다 다르다면서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정상이 해외에 순방을 할 때 한 5가지 정도 분류가 크게 있습니다. 예. 국빈 방문이 있고 가장 높은 순부터 보면 오. 국빈 방문, 그다음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사적 방문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국빈 방문 이번에 하는 최상급의 의전이 제공되는 예. 방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빈 방문과 일반 공식 방문 차이를 생각하시면 일단 비용을 누가 내느냐. 아, 비용. 네, 국빈 방문은 초청한 나라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다 냅니다. 그럼 지금은 미국에서 다 되는 겁니까? 거의 다? 대부분 비용을 다 대고 있고 오. 블레어 하우스에 지금 묵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 일단은 그냥 뭐 보통 공식 방문을 하게 되면 워싱턴에 이제 블레어 하우스에 묵는 경우도 있지만 예. 보통 이제 하나의 호텔을 좀 전세 낸다거나 따로따로 묵습니다. 아. 비용을 내면 출장 갈 때 비용 내고 가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데 이거는 국빈 방문 초청 받아서 이제 가는 형식이고 오. 그래서 그 비용이 블레어 하우스에 이게 묵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리가 있고 또 국빈 만찬도 베풀고 예. 예포 차이. 그러니까 의전에서 의전 행사를 할 때 예포를 21발을 이제 쏩니다. 아. 네, 그걸 다 쏴주고 하는 이제 하여튼 의전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게 국빈 방문. 예.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실무 방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뭐 한 나라 그냥 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한 번만 가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갈 때마다 우리가 비용을 내고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해서 가는 것이고 국빈 방문은 또 그래서 임기 중에 한 대통령이나 한 정상의 임기 중에 어느 나라 국빈 방문을 하는 건 한 번밖에 못 합니다. 너 그게 굉장히 격식 자체가 최상급이니까 딱 한 번만 가능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작년에 UAE가 될 때도 국빈 방문 갔었고 그럼 다시 국빈 방문 못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음에 또 미국의 국빈 방문을 자기 임기 중에는 또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례로 그렇군요. 돼 있고 받는 나라에서도 국빈 방문을 최소 매번 오는 사람마다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세금을 예, 쓰면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 5회에서 6, 7회 정도로 대부분의 나라가 제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면 이른바 국빈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요즘에 흔한 말로 풀 버전으로 뭔가 환영을 하는 그런 방문을 뜻하는 거군요. 아, 비용도 초청한 국가에서 대부분 다 된다. 뭐 이런 거네요. 자, 윤경호 소장님.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등장했어요.
박찬호 선수 부부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배우죠. 모자도 등장하고 뭐 이렇게 같이 오는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뭐 재계 총수 다 갔거든요. 이런 만찬 공식 만찬의 참석자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주최 측입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주최 측에서 당연히 초대를 하는 거니까요. 어. 주최 측이 하지만 상대방 나라에 당연히 협의를 하죠. 예. 기본적인 원칙은 양국 간의 교류 우호에 기여를 한 그리고 두 나라의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분들을 대개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물론 양아들이긴 합니다만 아들이 연세대학에 와서 그렇습니다. 공부를 했죠. 국내 대학에서 공부를 그리고 했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연세대학 방문을 위해서 한국에 뭐 2번이나 찾아왔을 거예요. 박찬호 선수야 뭐 LA 다저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필리스 이번에 아마 야구 용품에 필리스 마크가 새겨진 거 뭐 선물 오고 갔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만났던 재계의 대기업의 각 총수들 대부분 다 미국에 투자해달라 이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양국의 문화, 경제 그리고 기타 다른 분야의 교류와 우호에 기여를 한 사람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 교수님이 이미 설명을 쫙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국빈 방문에서는 항상 만찬에 가장 주목을 합니다. 만찬. 저 만찬이 얘기하신 의전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백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만찬에 누가 참석하느냐 그리고 만찬에 어떤 문화 예술 특히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이 가서 뭔가 좀 재미있게 해주느냐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옵니다만 요리. 만찬에 비용이 얼마가 들었느냐 이게 이제 나중에 화제가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나눠서 1인당 얼마짜리 이게 화제예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2009년에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를 불렀을 때 1인당 200만 원의 비용을 쓴 걸로 200만 원짜리 식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화제가 됐고요.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빈으로 갔을 때는 120만 원으로 나와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끝나고 나면 얼마짜리였다. 이게 아마 화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음식 모양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보입니다. 일단은요. 굉장히 뭐 공을 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자, 최수영 전 위원께는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을 할 예정인데 30분이에요. 영어로 연설을 한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역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도 미국 방문할 때 영어로 연설한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영어 연설한다니까 왜 우리말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전에 6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시면 7번째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제 1959년에 하셨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원래 미국 유학파시니까 그렇죠.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무려 30년 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이분이 이제 북방 정책도 하기도 했지만 아니 이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일인데 이게 우리말로 안 해?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 국제사회에 호감을 얻고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이런 찬반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잘 맞췄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김영삼 대통령은 가가지고 우리말로 연설하셨어요. 근데 다시 우리말로. 또 김대중 대통령 오셔서 영어로 연설하시니까 이때는 우리 국내에서 너무 또 뜨거워가지고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한 여론조사 결과가 친근감, 호감이 있었다가 65%고 그래도 우리말로 해야 하지 않느냐가 35%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이번 문제가 계속 좀 뜨거운 이슈가 된다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4개국어를 하시는 분이라 또 연설을 또 마지막으로 영어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온라인상에서 또 여러 가지 댓글이 붙곤 했는데 결국 우리말로 연설하신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두 분만 우리말로 연설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영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얼마큼 내가 글로벌한 지도자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6분이나 이제 갖고 사실은 이제 우리 영어로 연설하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5번째 대통령이다. 이거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너 왜 영어로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논란도 있어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시간으로 자정으로 일단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30분 동안 영어 연설을 한다.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 뭐 기다려 보면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모습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지금 국빈 방문 여러 가지 만찬 그리고 뭐 노래했다는 내용 이런 것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요. 오늘 정상회담 뒤에 나온 어떤 발표들이 있었죠.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바로 이 주제인데요. 평소하고 좀 다르죠? 이겁니다. 한미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는데 과연 이 선언 우리에게 무엇이다? 빈칸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제목입니다. 자, 패널 네 분께서는요. 요 빈칸에 과연 무엇이 들어가? 이거 정답은 없는 겁니다. 패널 네 분이 각각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써서 앞에 좀 걸어주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미 워싱턴 선언 우리에게 무엇이다?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좀 평가를 할까?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A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Other things today, but the bottom line here is there's even closer cooperation, closer consultation. 자, 한미 워싱턴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패널 네 분이 쓰셨어요. 지금 우선 패널 네 분 쓰신 거를 한 분씩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수영 전 의원은 선글라스라고 쓰셨고요. 네, 선글라스. 옆에 계신 윤경호 소장께서는요. 자, 윤경호 소장께서는 신기루라고 쓰셨고요. 김종욱 전 행정관은 립 서비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신경 안정제다. 이렇게 쓰셨어요. 신경 안정제까지. 답이 참 다양합니다, 지금요. 선글라스, 신기루, 립서비스, 신경 안정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좀 왜 쓰셨는지 들어보겠는데 우선 윤기찬 변호사. 한미 워싱턴 선언은 우리에게 신경 안정제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의지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도 있고 지정학적 여러 가지 정세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의지인데 문제는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통해서 핵 실행 능력을 갖지 않는 한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나토식의 핵 공유든 어떤 형태의 공유든 결국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핵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비판의 시점은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의미가 갖는 게 어떤 것이냐 보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일단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핵 도발을 했을 경우에 진짜 미국이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이제 위정제도 해나갈 목표지만 어쨌든 이번 선언을 통해서 그 두 가지의 의미는 크다. 신경 안정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이 신경 안정제는 우리가 먹는 겁니까? 북한이 먹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뭔가 좀 차분하게 갈 수 있다. 이번 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어떠한 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두려움은 우리의 또 안도감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실행되는지 여부는 변론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천명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 우리는 좀 안도감을 갖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자, 옆에 계신 김종욱 전 행정관은 립 서비스라고 쓰셨는데 일단 이 설명을 하시기 전에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 뭐냐면 국민의힘 소속인 하태경 의원이 지금 요 내용과 관해서 뭔가 좀 한마디 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핵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 그동안 가장 강력히 반대해왔던 게 한국형 핵 공유를 추진하는데 예. 핵 정보 공유였어요. 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야 바뀌잖아요. 예.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면 한국의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데 예. 어떻게 한국과 핵 정보 공유를 하냐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자, 김종욱 전 장관 립 서비스라고 쓰신 거는 짐작을 하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다. 만약에 한국이 민주당 정권 넘어갈 거면 북한으로 정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결단 내린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이 어떤 근거로 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한미 동맹이 굳건한데 그 동맹이 진보면은 불안해지고 보수면은 건강해지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핵 정보가 뭔가 지금이 아닌 민주당 정권이면 북한으로 뭐 이런 거 같아요 지금요. 비상식적인 거죠. 아무리 예를 들면 남북 간 관계에서 진보 정보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진보 정보 들어섰을 때 북한에게 미국의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친북몰이 하려고 한다. 종북몰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계속 왜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 왜 외교 문제는 초당적인데 정쟁화 시키냐고 말씀하시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오히려 이 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저런 저분도 삼선의 국회의원이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조금만 생각하신다면 저런 발언 하시지 마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립 서비스라고 쓰신 건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뭔가 주긴 준 것 같은데 뭘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서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죠. 1978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걸 포기하면서 처음으로 핵 우산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번에 2023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 우산이 아닌 핵 능력이라고 변경되어 있는 내용을 주겠다고 얘기한 건데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향상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다가 추가적인 무엇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뉴스에 나온, 그러니까 우리나라 MBC가 아니고 미국 NBC 뉴스에 나온 미들베리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상징적이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의 약속은 군사적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군사적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게 별로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웬만큼 내용들이 확장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더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전략 핵 잠수함을 통해서 순항적으로 조금 더 어떤 자주 예를 들면 동해에 진입하고 나간다라는 개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매우 예를 들면 홍보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 거냐 이런 측면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정보 공유를 하겠다. 그다음에 공동 비상 계획을 하겠다. 그다음에 계획을 공동 실현하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정보 공유, 공동 비상 계획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공동 비상 계획은 우리 군사작전으로 따지면 개념 계획 같은 거일 겁니다. 우린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막아내자라고 하는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계획 공동 실현입니다. 이게 작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군사로 따지면. 작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내용상에는. 전 그렇다면 뭘 준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립 서비스와 미국의 강력한 의지만 준 거 아니냐. 앞으로 지켜와야 될 문제인 거지. 이걸 가지고 뭔가 많이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윤경호 수장께서는 신기루라고 쓰셨어요. 설명해 주시죠. 신기루라는 게 사막이나 바다 이런 데서 온도차 또는 기압차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죠.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심지어는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자,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라고 얘기하면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사라지겠네라는 거를 우리 국민이 믿고 신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위협을 하는 거에 대해 이런 앞으로의 강한 의지를 보인 거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 위협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인 거냐. 뒤집어 말하면 북한이 미국을 때렸을 때 북한에 대해서 반격을 강력히 즉각해서 완전히 괴멸을 시키겠다, 초토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때렸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냐. 둘 다 결론은 사후 조치잖아요. 결국 핵
터지는 거는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위협으로 과연 억제가 정말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예. 아니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온갖 욕을 다 먹어가면서 했듯이 북한을 달래고 얼러서 그래도 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게 맞는 거냐. 예. 워싱턴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뭔가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에게 사라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전쟁이라는 용어가 그냥 상시에 지금 아무 무의식적으로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으니까 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또 하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지금 북한은 왜 가만히 있지? 아까 앵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느냐 이런 점이죠. 한반도에 핵 전력 잠수함을 배치한다? 전 미군의 요즘의 현대전 개념으로는 저건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B-1 폭격기, 그다음에 핵 전력 잠수함, 예. 그리고 ICBM이라는 거는 배치의 의미가 사라진 전략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가진 쪽 미국이 예. 세계 어느 곳이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결정으로 저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런 점에서 동맹국에게 상호 신뢰를 주고 동맹국에게 적용한다 이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선언은 사실 한쪽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어떤 기폭제 계기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헷갈리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최수영 전 의원께서는 선글라스라고 쓰셨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앞서서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입장을 좀 내놓은 의원이 있는데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 것은 명확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회담입니다. 한마디로 현찰 주고 어음을 받은 셈인데 미치는 장사한 것 같습니다. 동맹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이 목표가 신뢰에 기반해서 상호 번영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번 회담이 과연 그런가라고 볼 때는 조금 점수를 매기기 곤란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최수영 전 의원님 선글라스 주셨는데 그 내용 포함해서 지금 윤건영 의원이 현찰 주고 어음받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거까지 평가를 같이 해주시죠. 저는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현찰 주고 어음 받은 게 아니고 저기는 어음 주고 뺨 맞았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 문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러니까 결국 하노이 노딜 되면서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이 끝난 입장에서 저렇게 평가를 물론 할 수야 있겠으나 저 평가가 정말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입장에서 공감을 얻을지 저는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선글라스라고 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언제 씁니까? 평소 날씨가 흐리거나 평범한 날은 안 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글라스를 썼네요, 지금요. 햇볕이 매우 강한 날 씁니다. 그러니까 바로 워싱턴 선언의 핵심이 중대한 사태 시 미국의 전략자산 사용 계획하고 확장 억제 계획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햇볕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때 쓰는 선글라스 용도가 되겠죠. 그런데 선글라스는 영속성이 없습니다. 연구성도 없고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임시방편인 거죠. 햇빛을 가리는 아주 셀 때 가리는 임시방편인 거고 우리 국민이 사실 원한 거는 언제라도 늘 안전한 이렇게 투광이 잘 안 되는 방탄유리를 원했는데 선글라스 정도가 온 거죠. 그래서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치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글라스 쓰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폼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보기에 저거 좀 약간 부담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북한이 보기에는 좀 두려워할 겁니다. 눈동자가 안 보이죠. 그렇죠. 쓰면. 약간 읽기도 어렵고 그래서 또 우리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기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선글라스 쓰면 좀 평온한 감이 있잖아요. 이제 뭔가 보호받는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물론 나토식 핵 공유라든가 전술핵 배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는 공동 성명 수준이었는데 선언으로 격상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선언이 됐으니까 추후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게 핵 협의 그룹이 NCG라고 생기잖아요. 서울 사무소 두면 좋죠. 그러면 임계철선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고 그다음에 지금의 선언 수준을 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수준으로 격상을 시키던가 아니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상으로 좀 약간 격상을 더 시키는 이런 방안들은 좀 후속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기제를 넘어서 현실적인 투광이 잘 안 되는 방탄유리를 만드는 게
한미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우리 정부가 더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협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언이 약간 구속력을 갖는 쪽으로 좀 우리가 더 노력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분 패널 그 팻말 좀 내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 모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좀 가보겠습니다. 정대기 교수님. 기존에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 핵우산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워싱턴 선언과 기존의 핵우산 공약은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핵협상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 협의 그룹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지금 뭐 핵 기획 단계부터 정보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지점이 좀 생겼다. 이겁니까? 초입에 조금 더 논의할 때 언제 핵을 쓸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핵 상태가 어떻고 북핵 위협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여기서 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정보 판단과 기획 단계부터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진전된 상황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좀 열렸다. 그게 가장 결정적 차이라는 거네요. 예, 그 전에도 뭐 한미 연합 체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는 있었지만 모든 걸 어쨌든 미국한테 다 의존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핵은 미국이 보유하는 것이고 핵 버튼은 미국이 누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초기 단계의 평가 기획들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한다는 건데 이건 근데 해봐야 돼요. 사실 어떻게 돌아갈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 정보라고 하는 거 아무리 동맹이지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또 뚫고 어떻게 우리가 또 스스로 이게 지금 핵무장 이게 NPT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밝혔잖아요. 그렇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독자 핵무장 여론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다독이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명시적으로 우리가 그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핵 정보를 공유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줬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 정보 공유받고 있는데 어떤 거 공유받고 있습니다. 보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꾸 딜레마가 생기고 어려운 점은 계속 좀 생길 것 풀어갈 같습니다. 지점이 좀 있네요. 앞으로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만약에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그럼 이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워싱턴 선언에 따르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지워버리겠다. 절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외교적 수사로 표현하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그럼 그 수단은 거기엔 핵이 들어간다? 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메 3라고 하는 ICBM을 쏘면 평양까지 한 25분 내에 도착을 합니다. 평양에서 이제 수도권,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만약에 수도권을 향해서 전술핵을 만약 쐈다 하면 이제 그게 한 10분 내에 도착을 해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겠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그때 버튼을 이제 미국이 과연 누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게 핵 공유에 대한 신뢰도 문제인데 그때 만약 미국이 버튼을 누른다 가정을 하면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을 쏘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평양까지 25분 내에 훨씬 더 전술핵보다 훨씬 더 위력이 센 ICBM이 가서 타격을 하면 평양은 한 30분 내에 다 또 지워져 버리는 거죠. 이른바 전략 핵이군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공격. 그 북한은 지금 한 45기에서 뭐 6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미국에 실제로 이제 정말 타격을 미칠 수 있을지 능력은 좀 보이긴 했지만 실제 정말 납득할 만큼 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많은 전문가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격, 2격, 3격, 4격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북한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과 전면적인 핵전쟁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만약에 평양이 핵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 미국이 더 큰 핵버튼으로 이 선언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밤 행동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정권의 종말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뭐 워싱턴에서 좀 설명을 내놓은 모습이 좀 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보 동맹으로서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70년 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이곳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 협의체로서 핵 협의 그룹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정 교수님, 이 워싱턴 선언 내용 중에 잠수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인데 전략 핵 잠수함을 부르는데 이게 핵 무기가 탑재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기항한다. 그러니까 전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근처에 어디 바다 어딘가에 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게 정례적으로. 이건 사실상 핵 배치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 상태에 대해서 예. 지금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핵 공유로 지금 맞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수로 전략 핵잠수함을 정례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상시 배치가 아니라 정례 배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때때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있었다 없었다 그런다는 네. 거죠. 근데 잠수함의 특징은 뭐냐? 은밀성, 기동성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사실 거기 어디에 있는지 몰라야 잠수함이 무서운 지금 것이죠.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가끔씩 한번 현시 효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한미가 하는 첫 수로 전략 핵 잠수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걸 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걸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버튼을 누르는 것 문제가 예. 생겼을 때 이게 있으면은 북한이 약간 많이 움찔할 겁니다. 그렇긴 할 건데 버튼을 누르는 건 어쨌든 미국이기 때문에 예.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완전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지금 끝에 버튼을 누르는 걸 아무리 우리가 협의라도 결정적으로 미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국내에서 사실은 독자 핵무장 주장은 여전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워싱턴 선언으로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소리가 달래질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요. 국내에서. 아까 김태호 차장이 브리핑할 때 뭐 느끼시게 될 겁니다라고 예.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느끼는 거는. 느끼는 건 그냥 느끼는 거지. 이거 어떻게 뭐 수량화시키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예. 이게 동맹 간의 신뢰를 믿어라라고 이제 하는 문제인 그렇죠. 것이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독자 핵무장은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할 수 없으니 이제 그걸 믿고 갈 수밖에 예. 없는 것인데 그래서 좀 문제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우여곡절이 있고 그리고 또 논란의 소지는 계속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 또 중요한 단락이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예. 그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한다라는 문구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확장 억제 전략으로서 전략 핵 잠수함 보내주는 대신에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약속을 해주는 대신에 우리는 재래식 병력들을 가지고 있죠. 이걸 가지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또 모든 것을 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만약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우리가 같이 움직이게 된다. 예. 이제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또 국민적인 비판과 또 하여튼 문제 제기들이 또 앞으로도 늘어날 소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면은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잠시 나가고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주한미군이 가는 것도 상관없는데 대만 유사시 상태가 벌어졌을 때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면 네, 주한미군도 가고 그럼 한국 해군도 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라고 했을 때 그런 게 또 어떤 대답을 할 건가? 이게 굉장히 좀 국민적인 그런 게 좀 열려 논쟁의 있다라는 소지가 있을 수 말씀이네요. 있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북한 얘기했었는데 이 와중에 북한 조용해요. 특히 이런 정상회담에서 미리 뭔가를 쏘고 그러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반응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의 해구산 이야기를 할 때 영국의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핵 공유, 핵 우산을 제공해줘도 제공받는 측에서는 99%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1% 때문에 불안해해요. 늘. 정말 이제 사용 결정권을 미국 핵 버튼 누를 것인가 때문에 1% 때문에 예. 불안해하는 거고. 근데 그거 이 핵우산의 상대방이 되는 나라는 한 5%만 미국이 핵 공유를 해주겠다 약속을 해도 벌벌 떤다. 그 5%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한 적이 있어요. 예. 북한이 지금 아마 지금 그럴 겁니다. 북한이 자다 깨어나도 아무리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 미국과 전면전 핵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점점 더 압박은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잠잠이 있지만 이미 공언했던 정찰 위성 발사를 포함해가지고 예. 계속적인 이제 군사적 도발 그리고 또 남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도발. 예. 충격적인 재래식 도발 이런 것도 5, 6월 달에
아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전망이 있어요.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뭐 오늘 밤이나 내일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요. 자,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서 좀 넓고 깊게 좀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별걸 다 시비, 골프의 진심인 홍준표 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어요. 지금 이거 대구시 공무원들이 무슨 골프 대회, 뭐 동호회인데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요. 먼저 홍준표 시장이 한 얘기부터 영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아침인가 어제가 공무원 골프 대회 한다고 시비 거는 걸 좀 봤는데 체육대회입니다. 봄, 가을에 공무원 체육대회를 합니다. 광역단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단체에서도 합니다. 근데 그 체육대회를 평일에 하지 않고 주말에 희망대회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말에 골프 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고 등산 가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건 무슨 논리입니까? 거기에 상금 가지고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데 우리 공무원 체육대회 할 때 단체장이 우승하는 팀에 상금 안 줍니까? 시상합니다. 내 경남지사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그게 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고 그러는지 내 이해가 안 된다. 자, 이 상황을 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드리죠. 먼저 이겁니다.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5월 7일 날짜까지 잡혔죠. 여기 보면 뭐 40개 팀 정도가 지금 참가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대회 참가비는 없지만 경기비나 등등등은 개인 부담이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약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왕설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이 있는 곳이잖아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공무원 골프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벌써 2015년 그때 당시 얘기했는데 당시에도 뭐 이런 거 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왜 뭐라 그러나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때 개최됐던 장소와 요번에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 장소가 같다 그래요. 같은 골프장이라고 또 얘기 나오죠. 아무튼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공직자와 골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워낙 뭐 골프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대중화됐다라고 하지만 또 공무원과 골프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민감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기사를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왜 골프대회 가지고 시비해 그런 게 아니라 왜 이 시점에서 골프대회를 열어서 논란이 되게 만들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홍준표 시장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말한 맞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중들이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가 많이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비싼 스포츠인 건 사실이에요. 공무원들이 저런 거 갖다가 대회까지 열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대회 같은 걸 열면 충분히 그걸로써 잘 진행될 수 있을 건데 저런 걸 열어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계속 본인이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방식. 근데 이건 골프 대회뿐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해서 싸움하면서 본인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들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시는데 저게 한두 번이면 좋은데요. 국민들 피곤해요. 그리고 대구 시민들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무슨 뭐 대구 경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저렇게 예를 들면 비경제적이고 사회적 이익이 안 되는 논쟁들을 불러 일으키시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만하셔라. 저런 건. 시정을 열심히 하셔라. 제가 볼 때 그 요구가 거의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 대구시 내에서도. 저는 그래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거. 유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은 아니 이거 뭐 골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뭐 이걸 갖고 뭐라 문제를 삼는 게 문제다. 지금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반응인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골프라는 종목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중화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 골프 대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을 하고 싶지 않아도 참석을 해야 되는 상황도 벌일 수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죠. 참가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네, 또 하나는 보니까 이제 7일 날 하는데 예. 연휴예요. 연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또 혹시나 뭐 과장이 나가는데 또 밑에 사람 안 나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의 배려를 한번 해봤는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에. 그러니까 저 시장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출전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굳이 문제될 건 없다. 시장상은 이때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한 직원들이 편히 참석해서 정말 동호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다운 그런 골프대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골프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래서 이게 등산 대회라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은. 시장이 참석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렇군요. 자, 윤경호 소장님. 사실 골프 때문에 곤혹을 치른 공직자가 그동안 많았어요.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분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골프란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뭐라 그럴까 족쇄랄까요? 예. 골프라는 게 대중화됐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요. 과거에 또 현재도 누가 대신 비용을 내주는 접대 뭐 이런 수단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공무원이라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실 뭐 명예와 권한 이런 거를 이런 다른 혜택도 다 같이 취하는 걸로 다 향유하기는 어려운 어떤 숙명적인 존재들이다. 홍준표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하는 이런 것들이 금기나 이중 구조를 깨려는 시도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홍준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 가지. 우선 첫째, 왜 경남 창녕에 있는 골프장에서 저걸 해요? 대구에서도 얼마든지 흔히 말하는 대중제 골프장 찾아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구하기 어렵다는 또 설명도 있긴 했었어요. 예. 글쎄요. 뭐 그런 이유라면 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경남 창녕에 본인의 고향이 있는 곳에서 저걸 한다는 거에서 뭔가 개운치가 않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1,300만 원의 비용을 보조를 한다. 아무리 동호인 클럽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그거는 그래서 뭐 본인이 개인 돈으로 내려고 했더니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다더라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 김종욱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말 이벤트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마 이 행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기나 우리 사회 이중 구조를 깨려고 하는 시도로 처음에는 그렇게 얼핏 보이다가 나중에는 다른 의도가 있구나, 취지가 있구나, 저희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딱 받을 것 같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갔던 장소 관련된 설명 있죠? 그 대구시 쪽에서 나온 설명인데 그거 좀 마저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대구시엔 803 골프장 하나뿐. 거기는 회원제라서 주말에 빌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근교 여기밖에 없어서 경남 쪽에 있는 걸로 간다. 뭐 이런 설명까지 있었는데 자, 최수영 전 의원님.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말은 그거예요. 아까 말한 뭐 대중화된 거다. 그리고 이건 빌릴 수가 없어 거기 간 거다. 그리고 이 경비는 일단 자비로 참가하는 사람이 자비로 내는 거고 상금 부분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이 얘기 자꾸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대구시에 이렇게 동호인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구시청 공무원들 그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동호회를 지원하는 예산. 그래서 축구, 마라톤, 볼링을 지원했는데요. 500만 원씩 했대요. 그래서 1,500만 원 갔는데 이번엔 1,300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시상금이 700이고 심판 비용이 500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1,3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 동호회 합해서 지원한 금액에 총액값 안 먹는 금액이에요. 액수가 형평이 좀 안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많다. 많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1인당 참가비가 25만 원이랍니다. 그린피하고 KDP 이런 걸 이제 내라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25만 원 뭐 그렇게 좋습니다. 좋아한다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구시청 공무원이 총 11,300명이라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168명이라는 거예요. 전체 1.4구인데 근데 공문이 발송됐다는 거죠. 아니 메일이 뭐냐면 각 부서의 팀장급 이상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했대요. 자, 팀장급이면은 사무관입니다. 그러겠네요. 사무관 이상들 가면요. 계장 가고 과장 가고 국장 갑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1,168명이라는 분들이 정말 대중화된 동호인들일까요?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간부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홍 시장이 그럴 수는 있어요. 저는 아니 무슨 이제까지 공무원들 때려잡을 때 꼭 그냥 골프장 급습해가지고 명단 뒤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정 때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골프여야 하나?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그래서 홍 시장이 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도는 좋습니다만은 굳이 이 시기에 황금 연휴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개장 가고 그러면 과장 가고 국장 가면요. 사실은 또 안 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그리고 고향 창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정돼 있을 거라면 미리라도 딴 데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창녕까지 편하게 가는 거는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오얏 나무 아래서 갓근 고쳐내지 말라 했는데 이런 것도 대선을 꿈꾸는 공직자라면 우리 저 대선 후보급이라면은 이런 좀 세심한 배려도 공무원들이 할 필요는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과 골프 과거에 보면은요 무슨 날 골프를 했다 이게 또 뒤탈이 나오고 또 최근에도 무슨 산불 이거 관련 또 골프 얘기가 막 섞여 있었잖아요. 좀 민감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민감한 운동이 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이번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진상조사 착수한 여당, 그런데 권한이 없어 못한다는 야당. 뭔가 대비가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김연아 전 의원 당무감사의 조사 요청한다고 하는데 저희 당은 특별한 조치가 없을까요? 저희 당 내에서 민영배 의원님 복당 관련해서 비판 의견도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엘리베이터 어떻게 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무감사위원장 신희진 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 6명이 이제 의결됨으로써 본격적인 당무감사위가 발족을 합니다.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뭔가 다르죠, 지금? 결정하는 바가? 최소영 전 의원님. 돈봉투 의혹을 두고 여야의 대응이 정반대예요. 이재명 대표 얘기해보지만 권한도 있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두 당의 대응이 다른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우리가 이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상황도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 조사하고 권한을 국민의힘에서 합니까? 정의당에서 합니까?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이 돈봉투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습니까? 정의당에서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정당에서 벌어진 일을 자신의 전 대표와 관련됐고 지금 자신이 현 대표라면은 뭔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조사해 보니까 역량도 이렇고 해서 좀 부족하더라. 근데 우리 한계는 이렇다. 그래서 빨리 검찰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뻔뻔하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못 해요. 뭐 권한 상황 그러면서 검찰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합니다. 그 정치 검찰이라고 그렇게 단합하고 얘기하고 이제까지 검찰이라면 정말 자다가도 이를 부득부득 깔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아주 순한 양처럼 검찰이 빨리 조사해 주셔야죠.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결자 해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매듭을 묶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풀어야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던 그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대표를 뽑는 시절에. 그렇다면 본인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좀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정 노력을 보이고 민주당이 쇄신하고 혁신하겠다는 것을 당원들에게 보이고 국민들에게 보이려면 당대표 입장에서 최소한 레토릭이라도 엄정하게 조사하고 우리가 자체 진상조사 할 때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다른 당 의원들 조사 잘 돼갑니까? 이런 식의 또 물타기를 하거나 지금처럼 아무런 무표정하게 권한도 없고요. 상황도 안 되고요. 검찰이 빨리 조사해 주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송영길 대표로 꼬리 자르기 하고 뭔가 거리두기를 통해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자는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라면
좀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이렇게 말 장난 비슷하게 돌아가시는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내로남불 정당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걸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김종욱 전 행정관. 지금 민주당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정말 조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조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겁니까? 일단 저는 국민의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와요. 김연아 전 의원 수사 지금 5월 달이면 1년이 돼갑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 문제 터지니까 저렇게 당무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은 여야가 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편의적으로 저걸 사용한다? 저 방식은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 밝히고 난 다음에 상대방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건 좀 정쟁화된 수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게 뭐냐면 당대표가 이 문제가 나오는데 당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파리에서 정치 도의적인 측면에서 탈당을 했고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남은 건 사법적 문제인데 사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귀국을 해서 검찰이 나를 수사해 달라라고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거기에 맞게 수사를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 내부에서 그러면 조사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169명의 의원에 대해서 다 불러서 네 죄가 뭐야라고 물으면 169명의 의원들이 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명단이 나오고 있는 게 뭐 10명이다, 20명이다라고 뭐 수명 명단까지 나온다 그러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이 안 되면 당 지도부가 특정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문제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특정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압수수색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의 주체를 정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녹음으로 나왔던 육성이 나왔던 분들. 두 분이 지금 계시잖아요. 두 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당대표가 한 행위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소위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12명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명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탈당한 다음에 돌아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전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했던 지도부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두 현직 의원이 계시죠, 지금 민주당에. 이제 송영길 전 당대표가 했던 것만큼 본인들이 그 지도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도 이 두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합당한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매우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예를 들면 조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당 지도부가 169명을 조사하겠다고 하는 순간 당은 분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검찰이 수사해서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를 보니까 명확해요, 만약에. 그럼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에서 출당을 시키든 제명을 시키든 하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더 부추기기 위한 어떤 또 다른 정쟁적 요구로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요. 최근에 이른바 쌍특검 관련해서 굉장히 협조적인 관계에 있는 게 정의당이거든요. 민주당과 정의당. 근데 그 정의당 내부에서요. 이런 돈봉투 의혹 이 사안에 더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두고 굉장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민중들의 피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형님 동생하며 의리 지키는 느와르 영화 찍으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라고 준 의석이 아닙니다. 국민 앞에 고교수 깨어 사과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김의겸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 대응을 막기로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황급히 취소한 것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개인적 친분으로 한 부탁이라고 해명했지만 김의겸 의원은 사인이기 이전에 직접 당 대변인이자 민주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이번 일은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과 탈당이 민주당의 당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임을 보여준 셈입니다. 유경호 선생님, 특히 송영길 전 대표를 김의겸 의원이 돕기로 했다가 이게 취소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까 청년정의당 대표도 슬쩍 얘기했고 또 어느 자리에서 패널 어떤 분도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 이 이후로 형님 정치, 오빠 정치 이거하고 선 긋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계 그리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패거리가 돼서 이루어지는 정치가 아니라 과거부터 쭉 알고 지내왔던 그러다 보니 이게 브로커인지 아니면 뭐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혼재가 되는 이런 게 바로 저런 정의당으로부터 나오는 아픈 비평의 대상이 지금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이 건은 이 진상 조사든 진상 규명이든 예. 일종의 말잔치나 말장난에서 민주당이 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체 조사 왜 못해요?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출국 금지나 또는 피의자로 이미 돼 있는 이 사건에 관련된 민주당 소속 사람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실명이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강래구라는 수자원공사의 감사,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출국 금지됐다면서요. 그리고 가장 최대의 수혜자 송영길 이들에게 직접 당의 조사위원회가 물었더니 이렇게 관계가 됐지만 나는 결백하다고 한다. 나는 돈을 얼마를 조성을 했다. 나는 돈 조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전달을 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정도의 얘기는 그건 수사권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실 공방 아니에요? 근데 권한이 없다고 얘기해버렸으니. 아니 권한이라는 건 당의 그건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되는 거죠. 다만 권한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통상 저런 정치자금 수수에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현찰로 주고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찾아내거나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완전히 고백을 하거나 그래서 시계를 좀 돌려보세요. 2008년에 있었던 당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건네졌다. 박기태 의원 캠프로부터. 그걸 고승덕 전 의원이 폭로를 하고 2012년에 수사를 받았을 때 검찰이 찾아보니 박기태 전 대표의 계좌에 1억 9천만 원이 조성이 된 게 발견됐잖아요. 그중에 나중에 검찰이 수사했습니다. 딱 고승덕 의원 한 사람 내가 받았다 돌려줬다고 한 300만 원 이외에 나머지 1억 8,700만 원은 단 하나도 규명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런 걸 의식하고 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는 왜 못할 겁니까? 그건 해야죠. 다음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또 민영배 의원과 관련된 쓴소리들이 나와요. 그 목소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위장탈당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켰습니다.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영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십시오. 반칙과 꼼수, 편법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반성하기는커녕 정당화한 민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명백한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민영배 의원 탈당을 우리가 재판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거 연관된 것에 대해서 국회 운영이 이런 국회 운영은 잘못된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받았어요. 그럼 당이 사과를 해야 돼요. 당이 나서 사과하고 민영배 의원이 우리 당의 그러한 전략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 이 사람 개인 책임이 아니다 이건. 우리 당이 책임지겠다. 지도부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 사람이 개인이 책임져야 될 게 아니니까 복당시켜야 되지 않겠냐. 양해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윤시환 변호사, 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사과를 하거나 국민한테 양해를 구할까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과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것도 또 맞죠. 근데 만들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영배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게 결국 뭐냐면 기획해서 저렇게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모종의 공모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런 말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이 사과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민영배 의원한테 책임이 없고 당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 논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걸 자인한 거잖아요. 그런 셈이 되네요. 그렇다면 관련자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어찌 보면 너무 저렇게 하고 싶어도 뭔가 참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대놓고 또 입당시키고 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공천쯤에서 한다면 몰라도 이건 좀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헌재에서 분명히 이것은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어요. 문제 제기를 강하게 설치를 했거든요. 했거든요. 다수결 원칙 위반이다. 심의 표결권에 반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게 뻔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사실 윤리감찰단이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이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인데 이것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을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신속히 처리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교란 요인이 몇 가지가 의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그 거래소하고 금감원에 그런 쪽에 앞으로 다른 시장 교란 요인도 있을지 모르니까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아주 면밀하게 대처를 해라 그런 얘기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른바 뭐 SG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주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주식 종목 하나인데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최근 몇 달을 이렇게 올랐는데 최근 한 나흘 동안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낭떠러집니다. 그냥 주가가 폭락도 이런 폭락이 없어요. 52만 원 넘던 게 지금 12만 원 됐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게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SG증권이라는 곳을 통해서 쏟아진 매물 때문에 8개 종목이 된서리를 맞았어요. 그중에 3개 종목은 지금 삼천리가 대표적인데 근 80% 가까이 주가가 폭락을 며칠 했습니다. 사이에? 불과 4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이 8개 종목 다 해서 한 8조 정도가 날아갔어요.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라는 걸 한 거예요. 반대 매매라는 게 이 고객이 내놓은 증거금에서 일정 기준 모자라면 무조건 매각을 하도록. 그냥 팔아버리는 거군요. 근데 왜 그랬느냐 보니까 실물 주식이 있는 게 아니고 실물 주식 없이도 일종의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게 있어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주가가 최근에 막 올랐다가 갑자기 이 사태를 맞아서 떨어졌는데 왜냐? 특정한 세력이 이 8개 종목을 놓고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걸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조사단과 금감원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당사자들 그다음에 주변에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다 팔아버리는 거군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 와중에 자 개미 투자자들 상당수가 물렸다고 지금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그 중에 이미 본인 실명이 알려졌으니까요. 가수 임창정 씨를 포함한 연예인들도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또 나중에 뭐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충격인 건 국민연금조차도 그런 장외 파생 상품 이걸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시장 전체를 흔드는 상황에서 확실한 수사, 조사 그리고 사후 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창호 변호사, 이게 좀 주가 조작을 의심받고 있는 건데 여기에 연예인도 뭐 투자를 했다, 뭐 정재계 인사들도 투자한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주가 조작 혐의는 저 보시면 그래프 올라갈 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올리는 과정. 여기 올라갈 때 통정 매매를 통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통정 매매를 쉽게 얘기하면 짜고 쳤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게 되면 이제 매물이 따라 붙으니까 올라갈 때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게 걸려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바로 다 팔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갑작스럽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물량을 받으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의사, 기업인, 뭐 이런 전문직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금이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들여놔야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의심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은 의혹입니다. 근데 정재계라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군가 또 막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누가 나온 건 없어요, 이름은요. 근데 뭔가 수사한 게 있다라는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아니, 그래프가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그래프를 보셨어요?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냥 낭떠러지도 이런 낭떠러지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깜짝깜짝 놀고 국내 연기금도 이런 건 주식 갖고 있었다 그러죠. 아무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이런 거요. 이거 금융당국이 반드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꼭 좀 알아야겠습니다.